인적 공제 중에서 자, 여러분들 교재 384페이지 보시면 참고로 보시면 돼요. 384페이지에 기본 공제에 대해서 적혀 있죠. 자, 그럼 인적 공제가 중에 소득 공제 내용 중에 보면 우리 기본 공제가 있고, 그럼 기본 공제는 이 앞 시간에 우리 본인 때문에 150만 원씩 해주는 거고, 얘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양가족이라고 말하는 이 기준들이 있었었죠. 그럼 기본 문제는 1인당 150만 원씩 소득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근데 이 앞 시간은 좌우 같이 일단 동거 유무를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소득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자, 이 부양가족에서 이제 나이의 제한도 있어요. 내가 부양한다라는 나이의 제한도 있는데, 나이 제한에서 일단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본인은 그런 이런 소득이라든지 뭐 나이라든지 본인은 상관없어요. 본인은 무조건 150만 원 본인 되는 거고, 나이 부양가족이 이제 나이를 따질 건데, 배우자는 나이의 제한이 없는데, 직계 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돼요. 그럼 이 60세 이상이라는 이 나이는 세법상 만 나이인데, 세법상 만 나이는 당해 연도 빼기 출생 연도를 하면 세법상 만 나이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미국식으로 생일치라고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연도로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21년도 빼기 이제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를 하게 되면 우리 세법상 만 나이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직계비속은 나이가 20세 이하야지만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거고, 형제자매는 60세 이상이거나 혹은 20세 이하라도 돼요. 근데 전에 우연히 그 세무서에 질이 올라와 있는 것들 뭐 딴 거 찾아보다가 봤는데, 직계비속이 60세 이상도 돼요. 근데 뭐 직계 존속이 20세 이하일 확률은 없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20세 이하라는 말이 안 될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게 없는데, 직계비속이 60세 이상이라 해도 기본공제 대상자인데요. 그럼 내가 한 80대쯤 돼야 되겠죠. 내 자녀가 뭐 60세 이상이니까. 근데 그 된대요. 근데 그런 분들 있죠. 뭐 자기가 한 일을 하면서 또 근로소득 받으시면 자기 자녀가 60이 넘었으면 또 몸이 뭐 먼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위탁 아동이 있는데, 위탁 아동은 먼저 전제 조건이 6개월 이상 양육을 해야 돼요. 양육을 해야 되고, 우리가 데리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이상. 그러면 얘는 18세 미만. 세법상 나이니까 고등학생까지 뭐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조건들인데, 근데 이 부양가족에서 자, 이 사람들이 장애가 있으면 나이의 제한이 없어져요. 장애가 있으면 나이의 제한은 없애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나이대가 일반적으로 20세 이상 초과고 60세 미만이시죠. 보니까 20세 안 되시는 분 없고 60 넘으신 분 없으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 날 먹여 살린다 하더라도 내가 일 안 하는 거지 나를 부모님이 부양하고 있는 걸로 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 나이의 제한에 대한 기준점인데, 그럼 이걸 가지고 따질 때, 자, 우리는 본인을 기준으로 보면 부양가족이라고 말하는 대상이 본인하고 배우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양가족의 범위는 나의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만 나의 부양가족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수평적 관계라는 건 나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나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그리고 본인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이 사람들만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의 범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만 내가 생계를 같이 하는지, 이 사람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소득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나이에는 충족하더라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일단 아무것도 적용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가지치기가 뭐 삼촌, 고모, 이모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면은 뭐 장애가 있든 뭐가 있든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직계존속의 가지치기죠. 또 나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조카들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안 돼요. 그리고 나의 직계비속의 원래 배우자 뭐 이런 것도 안 돼요. 근데 직계비속의 자녀는 돼요. 증손자하고는 쭉 되는데 쭉 내려가 직진으로 내려가는 거죠. 근데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되는 예외가 있어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되는 예외가 전제 조건이 직계비속이 장애가 있고 그리고 그 배우자도 장애가 있는 경우에 소득이 없고 내가 부양하고 살고 있으면 얘도 돼요. 뭐 예를 들면 내 자녀가 앞이 안 보여서 맹인인데 근데 맹인 학교에서 또 사람을 만나서 같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둘을 내가 다 데리고 사는 거야. 그러면 내가 부양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때 이제 가능한 예외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제 조건은 얘만 장애가 있으면 안 되고 내 자녀도 장애가 있고 그 배우자도 장애가 있는데 내가 부양하고 살 때 그때만 전제 조건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자, 이렇게 우리 소득하고 나이를 따져서 부양가족을 할 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 소득에 대한 것들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시험 때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방금 제가 수평적 수직적 관계 가족들은 전부 다 입력하는 거예요. 입력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기본 문제가 된다 안 된다를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추가 공제가 있는데 추가 공제는 전제 조건이 기본 공제 대상자예요. 기본 공제가 안 되는 대상자가 아닌 자는 추가 공제는 아무것도 발생이 하지 않는 거예요. 장애가 있어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면 그 사람은 추가 공제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그럼 자, 반대로 내 자녀가 장애가 있는데 나이가 30살이에요. 근데 소득이 없으면 기본 공제도 되죠. 그러면 추가 공제도 되고 그럼 자녀 세액 공제도 돼요. 왜냐면 자녀 세액 공제는 나이 20세 이하가 조건이 아니라 기본 공제 대상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자녀는 기본 공제 대상이 되어서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추가 공제는 우리 책 순서대로 하면 먼저 경로자 우대가 있죠. 자, 경로 우대는 조건이 70세 이상이라면 그러면 1인당 100만 원을 추가로 소득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지입세가 넘게 되면. 근데 우리 전산으로 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컴퓨터가 알아서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하면 얘가 뜰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장애인의 경우 기본공제가 되면 이 장애인 그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우리 자녀든 가족이든 형제자매든 누구든 우리가 데리고 있게 되면 당연히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200만 원까지는 또 추가로 공제를 해줄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가족들도 되고 본인도 되는 거예요. 본인이 10세 넘어가면 본인이 경로자 받고 본인이 장애가 있으면 본인도 받게 돼요. 자, 그런데 본인만 해당하는 게 두 개가 더 있는데 첫 번째가 부녀자 공제. 자, 부녀자 공제는 전제 조건이 근로자 본인을 기준으로 본인이 여성 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에 돼요. 그냥 월급만 가지고 하면 4천만 원 초반대쯤 될 거예요. 그럼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가, 자, 첫 번째는 배우자가 있거나 맞벌이 여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배우자는 없는데 기본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예요. 기본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다는 건 아직 결혼 안 했는데 20세 이하의 동생을 내가 데리고 같이 살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머니나 아버지를 나 혼자서 지금 모시고 산다든지, 60세 넘었고 기본 공제 되는 그런 경우에, 자, 우리 부녀자 공제는 1인당, 자, 여기다 쓸게요. 50만 원 추가로 공제를 해줄 거예요. 다음 한부모 공제가 있는데,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고, 그리고 기본 공제 대상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에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때 되는 공제해주는 추가 공제 금액은 100만 원이 되는데, 일단 남자는 부녀자 공제 대상이 안 되겠죠. 그런데 여자인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한부모 공제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둘은 중복 적용이 안 돼요. 중복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세부담 최소화 전제 조건이 문제에 적혀 있으면 당연히 공제 많이 해주는 걸 선택해야 되니까 한부모 공제를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 부양가족 판정 시기가 그 사망이나 아니면 장애 치유는 전날 기준으로 하는데 그 해까지는 해줘요. 올해 돌아가셨으면 올해까지는 공제해주고, 올해 장애가 치유되면 올해까지는 우리 장애 공제를 다 해주는데, 근데 만약에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게 되면 지금 즉시 남남이에요. 왜 즉시 남남이냐면 올해 그 사람이 재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면 즉시 남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즉시 남남이면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되죠.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게 기본 공제 대상 직계 비속이 있는지를 보고, 배우자는 적혀 있는데 이혼했대 피고에. 그러면 우리는 기본 공제 대상 직계 비속이 있는지 확인해서 있으면 한부모 공제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혼하면 즉시 남남이래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자녀 있나? 아니, 이걸 확인해야 되겠죠. 자, 이것만 가지고 지금 하는 게 우리 부양가족 명세까지 보는 거였으니까, 자, 이거 가지고 우리 또 간단하게 볼 건데, 우리 책에 있는 건 쓸데없는 건 막 입력시키고 하니까 우리 뒤에 있는 예제 가지고 좀 볼게요. 702페이지 가봅시다. 먼저 702페이지. 자, 702페이지 가셨으면, 자, 우리 회사는 1185번. 자,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 이용하여 이천지 씨의 사원 등록하시오. 자, 올해 3월 1일 날 입사했고 생산직 근로자이며 전년도 청구비는 2,300만 원이다. 근데 지금 2,300이라고 했는데 사실 올해 급여는 모르죠. 그런데 전년도 급여 알면 올해 급여에 대해서는 일단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집어넣어 줄게요. 자, 그리고 이천지 부양가족은 다음과 같다. 뭐 소득 없고 자녀도 소득 없는데 나이도 어리네요. 그럼 둘 다 기본공제 대상이 될 거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최대한 적용받고자 신청하였다. 중소기업 취업 감면은 매월 급여 수령 시 적용하기로 한다. 당사는 중소기업이며 전자부품 생산하는 제조업체이다. 근로소득 중 급여대장 작성 시 비과세 감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사원 등록에 등록한다. 자, 그럼 먼저 사원 등록에 가서 지금 우리가 직원을 등록하는 거죠. 그럼 200번 사원은 2000지. 자, 주민등록번호고 자, 입사 2020년 3월 1일이고 자, 생산직이고 연장근로 비과세의 전년도 총급여 2,300이고 자, 주소에 대한 정보는 없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 먼저 쓰면 부양가족 명세에 본인에 대해서는 특이점이 없고 자, 3번 배우자도 김배우 기무문제 대상이 되고 4번 이자녀도 기무문제 대상이 되니까 자, 입력이 끝났고 자, 다음은 추가사항에 가서 중소기업 취업 감면에 여라고 하고 지금 이 직원이 3월 1일 날 입사했죠. 그럼 2020년 3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감면율 90%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할 때 우리 급여 수령 시 적용하기로 했으니까 1번 급여 입력까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까지 해주면 자, 이번 문제도 끝났네요. 별로 특별하게 우리 뭐 까다롭고 한 건 없죠. 그냥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쏘시는데 이 날짜가 특이하죠. 그래서 3월 1일이면 3월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389페이지 쪽으로 갑시다. 부양가족 명세는 다른 거랑 같이 섞여 있지 하나만 가지고 단독으로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부양가족 명세 자세 나오는 거는 다른 문제까지 가지고 보고 자, 389페이지에 지금 급여 자료 입력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자, 우리 급여 명세서 만들 때에 자, 여러분들이 비과세 항목들을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은데 자, 비과세 항목이 자, 첫 번째가 우리 교재 389페이지 아래쪽부터 있는 거에서 먼저 우리 일찍비, 숙직비 얘는 우리가 전액 비과세를 할 거고 다음 자가운전 보조금이 있는데 자가운전 보조금은 얘는 본인 명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을 해야 되고 실비 수령은 하면 안 돼요. 실비 수령하면 얘는 그냥 월급 더 받는 거기 때문에 과세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본인 명의 차량이라 그랬죠. 그래서 공동 명의는 돼요. 본인이 포함되어 있는 공동 명의는 되는데 그냥 배우자 명의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비과세가. 그래서 본인 명의 차량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또 우리 기억할게. 자, 390페이지로 가서 자, 연구보조비가 있는데 자, 우리 기업부설연구소 연구보조비가 비과세가 될 거고 얘는
20만 원 한도로 공제를 해줄 거예요. 컴퓨터가 알아서 한도는 계산할 거니까 다음 우리 육아수당 있죠. 육아수당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배우자와 중복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배우자도 비과세 받고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둘 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거겠지. 그죠? 그러면 배우자가 비과세 적용 받고 있대. 그 상관없어요. 나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일단 10만 원을 해줄 거고. 자, 다음 우리 국외 근로수당은 이거는 해외 파견의 경우에 하는 건데, 파견의 경우에는 우리가 M01번 코드로 해서 월 100만 원 공제하는 걸 주로 쓸 거예요. 근데 이 국외 근로수당은 우리 사원 등록에서 비과세 설정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생산직 연장 근로수당의 비과세도 자, 조건이 직전 연도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이고 플러스 당해 연도 총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이 경우에는 연 2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건 월 20만 원이다. 맞나요? 아니에요. 월 20만 원이 아니라 1년 240이에요. 올해 100만 원이었어. 1월 달에. 그럼 100만 원 다 비과세인 거예요. 그 다음 달에도 100만 원이야. 또 100만 원 비과세인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달에 100만 원이다. 그럼 그때는 40만 원만 비과세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과세되는 거예요. 월 20만 원이 아니고. 자, 다음 또 우리가 기억할 게 직무발명보상금. 자, 얘는 500만 원 비과세예요. 자, 우리 회사 다니는 중에 받으면 근로소득인 거고,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금 받으면 기타소득인 거예요. 이 앞에 기타소득 이야기하면서 제가 직무발명보상금 이야기 했었죠. 전 퇴직 후 수령하는 거고, 퇴직 전은 우리 근로소득인 거예요. 자, 다음 우리 식대. 식대는 식사 미제공 시 적용하는 거죠. 이때 월 10만 원 비과세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급여명세서 작성을 할 때에 지금 이런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서, 사실 수당공제 등록하는 문제죠, 시험들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지금 문제 3개만 풀어볼게요. 먼저 703페이지로 가서 (703페이지) 회사는 1185. 자,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사원 김지원의 9월 30일 지급한 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다. 9월분 급여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필요한 수당 및 공제 항목은 수정 및 등록하고 사용하지 않는 공제는 불허한다. 자,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다 빼라고 하는 거네요.
자, 식대가 10만 원 있는데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고 있다라는 건 과세란 이야기죠. 직책수당은 뭐 과세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비정산을 받지 않는데요. 그럼 실비 대신 받는 거니까 본인 차량을, 그러면 얘는 비과세가 되죠. 자, 육아수당은 우리 6세 이하 자녀가 있고 맞벌이 부부래요. 뭐 그런 상관없이 뭐 20만 원 중에 10만 원은 비과세 될 거고 10만 원 과세 자동으로 되겠죠. 자, 다음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료는 등급표 대신 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소득세 등은 자동 계산된 금액에 따른다. 자, 그럼 먼저 급여 자료 입력에 가서 예. 그거야 주관성 있죠. 개똥 같은 밥을 주면은 직원들이 안 좋고 회사는 돈 작게 쓸 거고, 좋은 밥을 주면은 뭐냐 직원이 좋고 회사에서는 돈 많이 쓰는 거죠. 그거는 뭐가 좋다고 말할 수 없죠. 그죠? 근데 회사가 돈 안 주고 밥으로 줘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한 끼에 10만 원짜리 밥을 주고 있어. 그럼 한 달 주면 뭐 200만 나오겠죠? 그건 전혀 비과세예요. 돈으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구내식당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식대로 줘요. 그럼 밥값이 아니고 그냥 월급 더 준 거죠. 구내식당은 무료로 쓰는데 그런 경우에 그 식대가 과세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수당공제에 가서 자, 저는 다른 거 치우는 거 불편하기 때문에 얘네들 할 때 자 보면 기본급 있고 식대는 비과세가 아니죠. 그래서 과세로 만들고 저는 순서를 맞춰버려요. 그냥 기본급 다음에 식대, 다음 직책수당,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니까 그대로 얘를 쓰고, 다음 육아수당 얘도 6세 이하 자녀니까 비과세죠. 그러면 2번 비과세 육아수당. 자, 그렇게 하면 지금 항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 맞고, 제가 순서 맞추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있는 거 없는 거 찾기 힘들어서, 그럼 이 아래 있는 거는 전부 다 부로 잡아버리면 얘가 더 빠르죠. 그래야 이거 한 거 가지고 만약에 전기 부전기도 문제에서 구분하라 그러면 구분해버리는 게 빨라서 저는 그냥 이렇게 써요. 사용하지 않는 건 부라고 하라 했을 때 썼는지 안 썼는지 눈이 빠지려 그러길래 그래서 저는 그냥 정리 순서대로 쭉 써버리면 아래 건 다 아닌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뭐 공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항목이 있는 거 없으니까 자 이제 확인하고, 자 급여는 9월달 급여를 9월 30일 날 줬고, 자 김지원 씨, 자 급여 그대로 쭉 쓰면 되죠. 260 1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 요양보험 항상 문제가 기준이니까 문제대로.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것도 끝이고, 다음 우리 714페이지로 갈게요. 자, 714페이지에 회사는 1186, 회사는 1186. 자, 1번. 다음은 사원 김수철에 대한 부양가족 자료 및 급여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주어진 자료 소득 외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부양가족 공제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모두 김수철이 적용받기로 한다.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명세 작성하고 2020년 9월 귀속분 급여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필요한 수당 공제 항목 등록하고 사용하지 않는 수당 공제 항목은 불어 체크할 것. 자, 그럼 부양가족 등록하기 위해서 자, 본인 남자고 총급여 5,580. 왜 자꾸 줬지? 자, 오윤이 배우자가 있는데 근로소득이에요. 총급여 500만 원이니까 기본공제 대상이 되죠. 그래서 자, 기본공제 대상 될 거고, 강윤주는 어머니인데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고, 근데 저작권 사용료 인세 총수익 금액이 600만 원이 있어요. 자, 그럼 어머니의 소득 금액이 얼마죠? 예? 그쵸? 240이죠? 기타 소득 잡아야 되니까. 그럼 240이면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시켜버리는 게 낫겠죠? 그럼 분리과세 시키면 어머니 소득 없으시니까 연세가 우리 지금 이 시험은 20년도니까 딱 60세셔서 근데 나이는 장애인이시니까 나이 그냥 무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머니 기본공제 대상 될 거고, 김현우 자녀 문제 없고, 김현주는 올해 태어났네요. 그럼 둘째 체크 해줘야 되겠죠? 자녀 세액공제 30, 50, 70 해줄 거니까. 김현철 동생인데 고등학생이고, 일용 근로소득 총수익 금액이 1,000만 원 있어요. 일용 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소득이 없죠. 나이는 17살이니까 동생도 기본공제 대상이 되겠네요. 자, 그럼 먼저 부양가족 명세부터 입력을 할게요. 자, 사원 등록에 가서 자, 김수철 씨고, 부양가족 명세에 가서 자, 본인에 대해서는 특이점이 없고, 자, 배우자 3번 오윤희, 자, 배우자는 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 원까지 문제 없으니까 기본공제 대상이 되고, 자, 김수철의 어머니 1번 직계존속 강윤주, 자, 어머니는 60세 이상이고, 자, 1번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시고, 자, 4번 자녀 김현우, 자, 특이사항이 없고, 4번 김현준, 자, 얘는 둘째고, 다음 6번 김현철, 형제자매 특이점 없으니까 되겠죠. 그래서 전원 일단 기본문제 되죠. 자, 그럼 이제 사원 등록은 끝났고, 이제 문제를 보면 이제 9월 급여 자료가 있는데, 우리 뭐 기본급, 육아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직책수당. 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회사는 구내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 식사 제공은 하지 않는다. 그럼 비과세란 이야기고, 회사 정책상 6세 이하 자녀 1인당 10만 원씩 육아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비과세란 이야기고, 위 자가운전 보조금과 별도로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함에 따른 실제 여비도 받는다. 자가운전 보조에 대해서 실제 여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얘는 과세죠. 실제 여비도 받고 차 사용료도 또 받는 거는 과세인 거예요. 우리 실비 변상조로 이 돈을 안 받고 주는 건 비과세인 거죠. 자, 그래서 자, 이제 급여 자료 입력에 가서 수당 공제로 가고, 자, 여기에 먼저 비과세 육아수당, 다음 자가운전 보조금은 과세 없고,
자,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첨번대 코드들은 수정이 안 되니까 그냥 나중에 부라고 해야 되지 과세로 안 바뀌어요. 식대는 비과세니까 있는 거 그대로 쓰고 직책수당은 과세고 그럼 나머지들은 전부 다 부라고 만들어 주면 되겠죠. 만드셨으면 이제 확인하고 자, 급여는 9월달 급여고 자, 급여 지급일은 위에 문제에서 9월 30일이라고 적혀 있고 500, 200, 200, 20, 15만 원, 30만 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자,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뒤쪽에도 다 소득세 문제 있으니까 연습하셔야 돼요. 프로그램 익숙해져야 돼요. 지금 우리 문제 보시면 자, 우리 일반 전표, 메인 매체 전표는 안 나누고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작은 느낌이 들죠. 수가. 그런데 부속 서류 문제에서 두 문제를 잡고 있고 계산 문제가 또 네 문제 있고 부속 서류 문제가 소득세 문제가 두 개나 세 개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또 법인세 문제가 5개나 6개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요. 세무일급에서 시간 낳는다고 말했던 사람은 어릴 때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는 것만 푸는데 여러분들은 모르면 아는지 또 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부족하니까 프로그램이 익숙하지 않으면 회사 하나만 보고 법인세 회사 손도 못 대고 끝나요. 뭐 이런 문제도 당연히 못 보고. 그래서 프로그램 숙달 좀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자, 이번에는 653페이지로 갑시다. 좀 앞쪽으로 가는데 자, 회사는 1181 회사는 1181 653페이지 자, 이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영업부의 부장 정중화의 2019년 말 연말정산 결과와 2020년 2월 급여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2월분 급여대장과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필요할 경우 수당 및 공제 사항을 반드시 등록하시오. 자, 그럼 지금 연말정산 자료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서 2월분 급여 명세서 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하라는 거예요. 그럼 자료 1번은 정중화의 2019년 총급여가 6천만 원인데 자, 연말정산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기납부세액, 결정세액, 차감징수액 이거 무슨 이야기죠? 기납부세액은 근무하는 동안 원천징수 당한 거. 이 금액만큼 원천징수 당했는데 연말정산이 근로소득 확정신고하는 거예요. 근로소득자들. 그러면 이 사람 세금 계산해 보니까 이 금액이 나왔다는 거예요. 결정세. 그럼 월급 받으면서 떼인 돈은 이만큼이니까 실제 내야 될 세금 413만 9천 466원이라서 차감징수에 150만 원 더 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만약에 얘가 기납부세액보다 작으면 환급 받는 거고 이 사람 결정세액이 이 사람이 내야 되는 세금인 거예요. 그럼 과거 월급 받을 때 이만큼 세금 떼었으니까 이 금액 지금 내야 되는 상황으로 된 거죠. 자, 그럼 2월 급여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기본급이 있고 가족수당은 과세고 야간근로수당은 영업부니까 그냥 과세
따로 특별히 신경 쓸 필요 없고 월차순환과세, 식대는 별도 식사 제공 없음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별도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그럼 본인 차량 쓰는 거니까 비과세고. 주어진 4대 보험에서 공제에서는 특이한 점이 없고, 그리고 2019년 연말정산으로 인한 초과 납부액 중 150만 원은 분납하여 납부하는 곳으로 신고하였다. 그럼 우리 연말정산은 3개월간 균등 분할 납부 되죠? 그래요? 연말정산인데 내야 될 세금이 늘어나게 되면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월급 할 때 원천징수 할 때마다 이거 세 번으로 나눠 가지고 지금 150이잖아. 그러면 50만 원씩 세 번 더 납부하도록 공제하도록 징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먼저 급여 자료 입력 가서 순환공제에서 먼저 이 사람의 급여 명세서부터 만들게요. 자, 그럼 첫 번째 가족수당이 있죠. 가족수당은 과세로 만들고, 다음 야간 근로수당은 그대로 그냥 쓰고, 자, 월차수당도 있는 거 쓰면 되고, 식대 비과세 그대로 쓰고, 자가운전 보조금도 그대로 쓰고. 그럼 나머지는 없으니까 빼면 지금 총 항목이 1, 2, 3, 4, 5, 6, 예, 6개 6번까지 맞죠? 빠트린 없이 다 썼네요. 근데 꼭 이렇게 순서대로 할 필요 없어요. 이건 제 스타일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급여 2월분 급여고, 지급일은 매월 말일. 그럼 2월 29일이겠죠. 자, 정중화 300만원, 50만원, 40만원, 12만원, 20만원, 30만원, 20만원, 30만원, 자, 입력 다 하셨나요? 자, 입력하셨죠? 그럼 우리 자 여기에 중도퇴사자 정산 옆에 보면 화살표 있죠? 중도퇴사자 정산 옆에 보면 화살표. 자, 얘 클릭하시고, 자 여기에 우리 분납 적용이라고 있죠? 자, 분납 적용 클릭하고, 자 그럼 소득세가, 자 이 사람이 총 150만 원에 15만 원이죠. 그러면 잠시만요. 예, 쓸 필요 없지. 자, 이렇게 해서 분납 환급 계산 누르시면, 아래쪽에 분납 환급 계산 누르시면 50만 원씩 쪼르륵 나눠질 거예요. 아래 여기 150에 15만 원 써놓고 분납 환급 계산 누르면 1, 2, 3차로 나눠졌죠. 그리고 아래 분납 적용. 그럼 아래쪽에 얘가 붙었죠? 그죠? 우리 실무에서는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그 불러오기 하면은 얘가 분납해야 될 사람들 몇 명이 있겠죠? 납부할 사람들. 환급할 사람들이 환급해주면 되는데, 납부할 사람이 요청하면 이렇게 땡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창 닫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소에 가서, 자 2월달 급여를 2월달에 주고 있으니까 귀속 2월, 지급 2월. 분납 적용하시겠습니까? 예 라고 하면 다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연말정산에 한 명 6천만 원이다. 150인데 지금 분납금액 앞으로 기억해 두세요. 법인세 가서 나와요. 분납금액이 다음에 낼 금액인 거예요.
나중에 분할해서 납부하는 금액인 거고 이번에 내는 건 50만 원인 거예요. 의미 이해 가시나요? 저 표현하던 분납 금액이 나중에 법인세도 분납시킬 거고 막 그럴 때 칸에 분납 금액이 적혀 있는 게 뒤에 낼 거, 지금 낼 게 아니고 이번 낼 거는 납부 금액 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 하고 싶으면 그냥 분할 그 밑에 있는 적용 안 하고 자기가 쭉 적어서 내면 돼요. 꼭 변동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하고 창 닫으면서 저장하면 되겠죠. 자, 나중에 우리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할 때에 자, 지금은 우리가 납부할 거니까 이 금액 납부해야 되죠. 자, 참고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는 세무서에 하는 거죠. 구청에 신고한다는 이야기 들은 적 있나요? 없죠? 세무서에 하니까 얘는 국세예요. 그래서 지방소득세 들어오는 서식이 아니에요. 얘는 국세 서식이에요. 그래서 150만 원만 하지 15만 원 이야기 안 하잖아요. 여기는 그런 거 들어오는 칸 없어요. 그래서 전월 미환급세액이 있다라고 하면 지방소득세 포함되어 있으면 빼야 되었고 여기는 국세 서식이에요. 세무서에 내는. 그럼 만약에 환급액이 나왔다. 연말정산인데 직원들이 환급액이 나왔는데 우리 회사가 어려워서 환급 신청해야 되면 차월 2월 환급세액을 옆에 환급 신청에 써줘야 돼요. 문제에서 환급 신청한다라고 하면 어디 써주면 그냥 써주기만 하면 되니까 저는 미환급세액 쓰는 것처럼 환급 신청한다 그러면 환급 신청에게 그 왼쪽에 차월 2월 환급세액을 써주면 돼요. 이런 거예요. 만약 저는 미환급세액이 1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번 낼 거 빼고 나니까 이 금액 남았다는 거잖아. 아니, 예를 들면 그럼 이만큼 환급 받을 거 넘길 건데 안 넘기고 우리가 받고 싶으면 28만 7,850원이라 써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환급 신청 적용하기로 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써주라는 거예요. 자, 일단 이제 급여자료 입력은 이렇게만 보고 자, 이제 우리 연말정산 하는 거 볼게요. 그럼 지금 연말정산 이야기 했는데 좀 좋은 거라고 새 거로 바꿨더니 더 시끄러운 것 같아. 제 느낌인가요? 자, 그냥 컴퓨터로 화면으로 같이 정리합시다. 자, 우리 교재는 394페이지인데 뭐 내용에 대해서 따로 특별하게 나와 있는 게 없고 문제만 있어서 우리 교재는 자, 그래서 우리 잠시만요. 자, 저는 월급 이거밖에 없어요. 이 메뉴 가지고 좀 볼게요. 연말정산 초과자료 입력이라는 거, 연말정산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소득세를 정확하게 확정하는 거예요. 얼마 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 서식은 지금 마지막 최종 목표는 우측 아래에 보시면 지금 얘는 좀 가려져 있는데 우측에 보면 결정세액이라고 나와 있는 것 있죠. 이 결정세액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왼쪽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자, 첫 시작이 총급여에서 이 사람의
근로소득공제율이 있죠. 500까지는 제가 70 말했는데 또 넘어가면은 우리 40%, 30% 이렇게 줄어들면서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 금액이 되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얘가 종합소득이 되겠죠. 그러면 종합소득공제로 우리 부양가족 명세할 때 기본공제 대상자 쓰면 한 명당 150만 원씩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부양가족 명세할 때에 여기에 뭐 제가 배우자가 있다. 자, 그리고 뭐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인데 장애가 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사원 등록에서 그렇게 연결을 하면 그러면 지금 사원 등록에서 입력했을 때에 방금 한 것처럼 150, 배우자 150, 아버지 기본제 150, 경로자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소득공제로 금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뺄 건데 자, 우리 그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이나 장기요양보험료나 이런 거 우리 만져보지도 못하고 떼이고 받죠. 근데 그걸 돈 받았다고 세금 부과하면 말이 안 될 거잖아. 그래서 전액 소득공제 할 거예요. 세금 부과 안 하게. 그래서 여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노란색 되어 있는 건 더블 클릭하면 창이 뜨는 건데 다 막혀 있죠. 급여명세에서 급여자료 입력해서 입력되어서 공제된 게 자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전액 이건 당연히 세금 부과하면 안 되는 거니까 전액이 다 공제금액에 다 들어가 있죠. 다 합쳐서. 그래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인 거는 공적연금들하고 우리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얘네들을 빼고 나서 자, 우리 소득공제 중에서 주택 그 관련해 가지고 원리금 상환액이나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우리가 또 소득공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게 지금 위쪽은 주택 마련 저축 공제에서 얘가 이렇게가 한 칸이에요. 그럼 프리백의 40%에서 300만 원 한도로 소득 공제해 주는 건데 이건 그 한글 잘 보시면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이자 상환액이 아니고 얘는 원리금이고 아래쪽은 이 2번 네모박스는 자, 이렇게 될 건데 죄송해요. 내가 왜 이렇게 잡았지? 자, 2번이 얘고 얘가 3번이에요. 저 박스 잘못 잡았어요. 그럼 얘가 이자 상환액이 되는데 이자 상환액은 우리 가입 기간이나 그때마다 해가지고 공제해주는 한도가 달라졌었어요. 한도가 달라졌었기 때문에 우리 사다리 타기 하기처럼 언제 가입했고 어떤 조건이고 이런 것 따라서 가서 여기에 금액을 넣어주면 돼요. 그런데 원리금 상환액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대출기간에 빌린 거면 이 금액을 다 쓰면 40% 공제해 줄 거니까 원리금 상환액은 여기다가 넣으면 돼요. 그럼 여기 아래에 개인연금 저축도 있는데 지금 계속 소득공제예요. 아직 산출세액 나온 게 아니에요. 아직도 소득공제죠.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왼쪽은 소득공제만 지금 있어요. 그럼 개인연금 저축은 2002년 이전에 했던 거. 지금은 세액공제라서 그냥 연금저축이라고 해요. 근데 얘 만약에 옛날에 가입해서 입력하는 게 있으면 연금저축 등 탭에서 지금 얘 개인연금저축 얘를 쓰면 여기에도 38번 개인연금저축이라고 적혀 있죠. 얘 입력하면 여기 38번 여기에 들어오는 거고 그럼 이 연금저축은 특징이 가족들 거 안 돼요. 본인 것만 되는 거예요. 본인 것만. 그럼 주택청약저축 있죠. 주택청약이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이나 이거에 대해서 소득공제도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입력하면 반영돼서 들어갈 거예요. 얘도 소득공제인데 본인 거만 돼요. 가족들 거 안 돼요. 세대원 거. 이것도 본인 납입한 분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신용카드 공제를 보면 자, 신용카드는 그 과거에 우리 보험료나 의료비나 교육비나 기부금이나 이런 것들을 세액공제 보낼 때 그 다음 연도까지만 하고 신용카드 공제가 우리 사라지는 거였어요. 일물기간이어서 세액공제로 바꾸고 갈 필요가 없어서 뒀는데 없앤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자들이 하도 징징거리고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연기하다가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지금 못 없애고 그대로 소득공제로 신용카드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신용카드에서
자, 연말정산을 보면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얘는 본인 거는 당연히 되는 거고 우리 가족 거는 나이에 제한은 없고 소득금액 제한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표현할 때에 나이 제한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20세 이하다, 60세 이상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소득금액 제한을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종합소득금액 더하기 퇴직소득금액 더하기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야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조건이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럼 나이에 제한이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보험료. 그 외 나머지 공제는 다 나이 제한 없어요. 나이 제한은. 근데 얘 소득금액에 제한이 있고 그리고 신용카드는 우리 형제 자매의 카드는 안 되죠. 형제 자매 거는 안 돼요. 지금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지불카드 뭐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중교통. 그런데 형제 자매 카드는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또 신용카드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뭐 안 되는 게 뭐 해외 사용분 안 되고 그리고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자, 세금이나 공과금, 벌금, 상품권, 현금 서비스 그리고 유가증권 이런 것들 안 되고 그리고 카드로 우리 중고 자동차를 살 수 있는데 얘는 10%를 해주니까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 직접 10%로 계산을 할 거예요. 중고 자동차는 10%만 해줄 거고 자 그리고 우리 원칙적으로는 우리 세액공제 받은 내역은 신용카드 공제가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런데 예외가 먼저 의료비. 지금 예외가 이거예요. 이중공제 되는 거. 의료비하고 그 다음에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하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복비하고 얘네들은 이중공제가 되죠. 그죠? 그럼 이중공제가 안 되는 것들은 세액공제 받으면 신용카드 공제가 안 되고 세액공제 못 받았으면 신용카드 공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고등학생 자녀의 학원비예요. 교육비 공제 안 되죠. 교육비 공제 안 되면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 영수증 받으면 현금 영수증 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였어요. 그러면 교육비 공제도 되고 신용카드 공제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금 얘네들을 좀 기억을 하시되 유흥비 뭐 이런 거 돼요. 40 넣으면 안 돼요. 뭐 유흥비, 명품백 뭐 이런 거 적혀 있으면 안 된다는 규정 없죠. 전부 다 돼요. 그럼 우리 내 거는 되는 거고 우리 가족 거는 되는데 소득금액 이 100만 원 넘어가는 사람에 대한 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자, 신용카드 공제까지 하고 나면 이제 우리 모든 소득 공제가 나머지는 우리 지금 필요 없으니까 하면 소득 공제의 한도가 있는데 그 소득 공제를 빼면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온다 했죠.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산출세액에 이제 우리가 얘네도 필요 없이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 일용직 근로소득자도 세액공제, 근로세액공제 있죠. 55%. 그러면 우리 일반 상근직 우리 일반 근로소득자도
우리 130만 원까지는 우리 55%를 해주고 그 넘어간 거는 또 낮은 조율로 해서 근로세액 공제를 해줘요.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 공제 우리 사원등록에서 체크하던 거에 들어오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연금 계좌에 보면 근로자 퇴직연금, 연금저축 적혀 있죠. 얘가 지금 여기 연금저축동원에서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회사가 납부해 준 거 말고 본인이 추가로 더 낸 본인 부담금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연금저축에 개인연금 앞에 소득공제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세액공제 2번. 얘가 지금 59번 연금저축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퇴직연금 얘는 본인만 되고 본인 부담분만 되는 거예요. 연금저축도 본인만 되는 거고, 그리고 주택 마련 소득공제도 본인만 되는 거예요. 자, 저렴한 표현으로 말하면 연금저축 등 2탭은 1탭은 본인 거만 다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한 거 얘는. 자, 우리 좀 쉬었다 갑시다. 저 왜 시끄럽지?